지금 섣불리 콜을 하기 힘든 이유가 네. 관세는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와는 달리 그냥 경제 구조를 영국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좀 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일단 도입이 되면은 세계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고 여기서 이 작아진 파이 안에서 서로 조각 싸움이 일어날 건데 문제점은 어떤 한 국가가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더라도 네. 그 국가가 가진 이전 조각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 승리를 하더라도 네. 관세가 없던 시기보다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최부시인과 함께하는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에릭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뭐 이렇게 늠름하니 또 저보고 자꾸 이제 머리가 크다. 또 에릭 에릭 혼자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혼자 얘기할 거면 이제 에릭의 거장연구소 오셔서 봐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네. 두 명이서 하는 또 이제 묘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많이 끼어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또 레이 달리오 얘기를 들었는데 또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 일단 무조건 모든 걸 다 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데 또 사는 데는 항상 이런저런 고민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또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 또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애매하죠.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좀 싼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애매한데 사야 되나? 그리고 이거 반등하는 건 맞긴 해? 라는 온갖 고민이 있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가치평가의 학장이라고 불리는 다모다란 교수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다모다란의 최근 인터뷰요. 최근에 본인의 유튜브에 올린 뭐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장시간의 강의를 또 올렸어요. 할 말이 이분도 많으신지. 그렇군요. 그래서 요것들을 종합해서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다모다란 교수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NYU의 이제 경영대학원에 교수를 하고 있고 앞서 제가 계속해서 가치평가의 학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치평가의 방법론을 세세하게 다듬고 또 이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 필드에 뛰면서 또 현역에서도 이분의 이론을 또 실전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치평가의 학장이다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다모다란이 봤을 때는 패닉셀이 아니다. 어쩌면은 가치의 재조정일 수 있다. 가치의 재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싸서 매수 기회가 아니라 그냥 정당한 가치로 되돌아간 것 뿐이야. 정상으로 돌아간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되나? 여기에 있어서는 이 매수해도 되는지에 이전에 있어서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손이 나가는 투자는 역발상 투자인데 여기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럼 자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그 유형에 해당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고요. 또 재밌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모다란은 그럼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밸류의 전성기여서 마치 무슨 뭐 PBR 싼 종목 같은 거 할 것 같지만은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네, 맞습니다. 테크나 소위 초고속 성장주 밸류 이론을 잘 만들어가지고 월가가 좋아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 퍼즐 까는구나. 좋아요. 네, 우선 지금 가치의 재조정이다,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몇 가지 논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팩터로 한번 시장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우선 요거는 시가총액 규모로 이제 10분위로 나눠서 한번 본 겁니다. 이 검은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이제 하락폭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대형주든 소형주든 1분이든 10분이든 뭐 그렇게 하락폭이 큰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다 내렸다는 거네요. 네, 다 떨어졌는데 뭐 소형주라고 더 떨어지고 대형주라고 덜 떨어지고 이런 게 없다. 그냥 차이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대동소이하게 다 떨어졌고, 그럼 다른 팩터로 봤을 때는 PER로 봤을 때는 어떠냐? 성장주와 가치주로 봤을 때는 PER 높은 애들도 많이 떨어지고 낮은 애들도 많이 떨어지고 이것도 다 떨어졌다. 이거 역시도 뭐 그닥 변별력이 없고, 부채 역시도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낮은 기업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거의 뭐 1%포인트 차이고, 그리고 배당이랑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주는 종목이나 안 주는 종목이나 이거 역시 하락에 큰 차이가 없었고, 맞더라고요. 그리고 모멘텀 역시도 하락 이전까지 잘 나가던 주식이나 못 나가던 주식이나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떨어졌다. 균등하게 다 맞았다 그냥. 네, 장르를 가리지도 않고. 장르를 가리지도 않고 다 떨어졌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선 이 M7 같은 경우도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시장을 2023년부터 멱살 잡고 끌고 온 주식인데 네. 이 주식들도 그러면은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떨어졌냐? 네. 덜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다른 주식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졌다. 네, 평균 15% 그러니까 14% 정도 빠졌다는 네, 거네요. 이 기간에 빠진 만큼 얘네도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무차별적으로 전망에도 다 떨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우선 이 패닉셀의 특징이 위험 자산이 집중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장분위기가 바뀔 때는 뭐 주도주가 더 폭락하고 네.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팩터로 봐도 다 같이 비슷비슷하게 떨어지는 전방적인 하락이라면은 패닉셀을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다모다란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동기간에 채권금리 변화나 금 역시도 뭐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고 채권이 많이 변했어요. 금한데 이 기간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하긴 뭐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몇백 pc씩 움직였으니까요. 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이거를 채권이나 금 같이 주식보다 나은 자산군으로 옮긴 게 아니라 네. 이 기간 안에 한 5조 3천억 달러가 빠졌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네. 그러면은 이 5조 3천억 달러가 7,570조 원이 그냥 날아간 거다. 그냥 증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수증기가 있는데 그 수증기는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가서 좀 휴지로 닦고 싶은데 지금 5조 달러가 날아갔다고 하니까 각자의 지갑에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좀 비트코인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 시기에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례적인 이유는 움직임이 엄청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그간 비트코인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고베타 주식처럼 움직였다. 주식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오를 땐 더 오르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주식 이렇게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약간 안전자산 느낌을 흉내내네. 마치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몇 번 더 나오면은 비트코인의 새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정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다모다는 않나? 갑자기 비트 맥시였어요? 원래 비트코인 엄청 싫어합니다. 역시 근데 사람은 유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패턴이 몇 번 보이면 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조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관세라는 성격 때문인데 지금 섣불리 콜을 하기 힘든 이유가 네. 관세는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와는 달리 그냥 경제 구조를 영구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좀 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일단 도입이 되면은 세계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고 여기서 이 작아진 파이 안에서 서로 조각 싸움이 일어날 건데 문제점은 어떤 한 국가가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더라도 그 국가가 가진 이전 조각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 승리를 하더라도 네. 관세가 없던 시기보다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것 같기 생각하는 게 때문에 트럼프 마치 관세전에 이기면 되게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여러모로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이 완전히 구조를 바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로 지도를 그려주면 좋겠어요. 관세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기 그 구루들이 있고 관세 무의미하다는 그렇죠. 구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관세 무의미파, 관세 유의미파 이런 지도가 매핑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이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 198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가 많이 가져갔느냐.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이 GDP 대비 세후 기업 이익이고요. 파란색은 GDP 대비 피용자 보수, 한마디로 이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인데 네. 기업이 많이 가져갔다는 의미네요. 1980년대 이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재무부 장관이나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시장을 안심시키는 거였다. 여러분 네. 시장 문제 없습니다.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뭐 베센트 나와서 변동성은 뭐 흔한 일이야. 네. 별 문제 아니야.라고 시장을 좀 등외시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보다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특히 이 GDP 대비 낮아진 피용자 보수에는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러스트벨트에 맞아요. 사는 이 맞아요. 노동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이제 파이를 좀 옮겨주려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뭐 앞서 봤듯이 세계 경제로 파이가 줄어들고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파이가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가치 재조정 아닌가? 패닉셀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쳐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미국은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네. 그 위를 하향 끌어내려가지고 평준화를.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또 하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섣불리 네. 콜을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생각하는 위기 매뉴얼을 봤을 때 아직 좀 불투명하다인데요. 이 복잡한 도식은 한마디로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기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다문다는 이거 2008년 금융위기에 비유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트리거 이벤트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처음에는 엄청 폭락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애프터쇼크가 한 번 더 찾아온다. 네. 금융위기로 비유하면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시장이 한 번 떨어진 이후에 이 이후에는 막 시티도 파산한다더라. 네, 뭐 AIG 망하네 막 이랬으니까. AIG도 망한다더라. 네. 뭐 골드만도 넘어간다더라. 네. 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네. 단기이고 두 번째가 장기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2008년에 이 기업 S&P 500의 순이익이 40%가 떨어졌다. 크게 영향을 받았고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장기적으로는 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다시 2007년 수준, 그러니까 금융위기 그러네요.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5년이나 걸렸다. 네, 2007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네요.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줬다는 거구나. 단기적으로도 실적이 바로 박살났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회복을 못했네요. 이렇게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 이제 가치평가의 대가니까 이걸 가치평가로 환산하면은 예. 기업의 가치는 어쨌든 기업이 버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제 절대가치평가 중에 하나의 DCF인데 네. 그러면은 지수는 기업의 총합이니까 네. 그럼 기업의 현금흐름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 지수의 가치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의 현금흐름이 줄어들면은 지수의 이 내재 가치도 떨어지는 게 거죠. 맞겠네. 맞죠. 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금융위기 당시에 이 S&P 500의 내재 가치가 줄어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가치 재조정이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런 같은 패턴을 겪었습니다만 근데 경제에 그렇게 엄청난 큰 영향은 없었다는 거죠. 곧바로 회복을 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근데 관세는 다문다란히 봤을 때는 내재 가치에 영향을 줄 확률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숫자로 어떻게 나오지 않았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정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네. 여기에서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좀 더 피해를 볼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코를 섣불리 하기가 좀 힘들다. 네, 가치평가를 하는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 규모가 나오는 순간 바로 밸류 재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사람은. 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얘기해봤어요. 지금 사지 말라는 건데 네. 사지 말라는 거냐? 다문다나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매수 여부를 일단 중요한 거는 매수 여부 결정하기를 이전에 나는 어떤 역발상 투자 타입인지 판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손이 나간다는 거는 하락을 했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제 대중이랑 어쨌든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문다라는 나는 이걸 역발상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네. 근데 이 역발상 투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에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달라진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반사형인데 한마디로 그냥 하락하면 사는 겁니다. 네. 난 모르겠는데 하면서 막 하락. 그쵸. 난 모르겠는데 손이 사는 거죠. 주식은 오케이. 결국엔 승리한다. 네. 아니 뭐 지금 뭐 1928년부터 2020년까지 어느 시기를 잘라봐도 주식이 최고였고 어떤 고점에 물려도 버티기만 하면은 본전 찾고 올랐다. 네. 주식이 최고야. 네. 그래서 무조건 반사로 그냥 손이 나가는 건데.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다문화는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근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선택 평양 아니냐. 미국이라는 지난 이 10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샘플 하나만 가져와서 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 평양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사 손이 나간다는 거는 하락한 것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럼 하락한 게 오를까?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네, 이 데이터는 이제 그 지난 36개월 동안 모멘텀이 안 좋았던 기업, 주가가 안 좋았던 기업과 주가가 좋았던 기업이 네. 다음 36개월 동안 주가가 어땠는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주가가 좋았던 기업에서 주가가 안 좋았던 기업의 이 수익률을 뺀 거고요. 그래서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가가 좋았던 기업은 계속 좋고 더 좋은 거죠. 네, 이게 내려가면 이게 역전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 처음 12개월 동안은 주가가 좋았던 기업이 안 좋았던 기업을 그냥 계속해서 아웃퍼폼 하는데 네. 12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좋았던 기업이 다시 역전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안 좋아 하락한 것이 다시 오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손이 나가는 게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닌데 네. 근데 이게 빨간색과 네이비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네. 이제 빨간색은 41년부터 64년이고 이 남색은 그나마 최근이 65년부터 89년인데 네. 빨간색을 보면은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서 네. 이 주가가 안 좋았던 주식이 주가가 좋았던 주식을 수익률을 아예 상회해 버리는데 이게 네거티브 테리토리로 가버리니까 네. 근데 뭐 1965년 이후로 보면은
그냥 이 수익률의 폭만 줄어들었을 뿐 그러네. 잘 좋은 나가는 놈이 주식은 계속 좋네요. 여전히 잘 네. 나간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당신이 무조건 매수 타입으로 가겠다면 주식에 대한 믿음 하나로 네. 요건 좀 염두에 둬라.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치의 재조정일 수다.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리고 떨어지는 칼럼을 당연하게 잡는다. 네가 산 시점에서 더 떨어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초장기로 물려있을 각오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진짜 견고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리는 종목에 초장기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는 망한 투자가 되긴 하는 건데. 그렇죠. 뭐 미국 주식도 보면 뭐 구간마다 10년 물리는 구간이 있고 맞아요. 지수로 봐도 10년 물릴 뭐 수가 20년 있어요. 물리는 구간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각오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살만한 종목이 있을까?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락폭이 큰 주식을 좀 나열을 한 건데 마이너스 55%부터 마이너스 30%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차티스트형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면 반등할 지점인데 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판별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네. 뭐 다무다라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 그래서 관련 연구가 하나 있는데 빅스가 12 이하일 경우 12에서 24일 경우 20 넘을 경우에 네. 수익률로 표준편차를 한번 내보니까 빅스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20% 이상인 향후 이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네. 20% 이상인 적도 있더라.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차트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쁜 판단은 아닌데 네네. 근데 여기에는 좀 단점이 있는 게 차트 분석만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러면은 어느 게 반등을 알려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냐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이제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잘 본 사람은 잘 보지만 또 못 본 사람은 완전 헛발질 할 거고. 그래서 개인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해서 들어가는 거면 AI가 더 잘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많이 이제 자동 매매가 거의 뭐 일상화된 시기에서 알파 기회나 크기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트 분석할 때 타고 들어갈 때 이것도 한번 주의해 볼 사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제약형인데요. 한마디로 이 그레이 염류의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나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기업을 딱 스크리닝해서 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거죠. 네. 이 시기에 가격이 하락해서 저평가됐다라는 기업을 사는 건데, 근데 여기 이 제약형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바로 이제 밸류 트랩이라고 하죠. 가치 네. 함정인데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 계속 더 저평가가 되는 그렇죠. 그런 이것도 첫 현상을 번째랑 얘기합니다. 비슷한 건데 하락하는 놈이 계속 하락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더 싸지네. 네. 답이 없네.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상황인데, 그래서 다모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밸류 트랩을 막기 위해서 가치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뭐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지 마진율이 높은지 이런 기업 자체 퀄리티가 좋은지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PBR이라고 하죠. PBR로만 판단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낮은 분위, 높은 분위로 판별해서 했을 때는 PBR로 샀다고 해서 수익에 크게 뭐 변별력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퀄리티 팩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뭐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확연히 수익률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단순히 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퀄리티도 봐라. 오케이, 제약형 오케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한번 돌려봤다, 스크리닝 해봤다. 어. PER 15 이하 기업, 15로 선정한 이유는 이게 PER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눴을 때 5분위에 해당한대요. 가장 낮은 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PER 15,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1% 이상. 낮은 숫자지만 이게 미국 주식의 60%가 배당 없는 거를 감안하면은 1%가 좀 유의미한 이 숫자라고 생각해서 네, 선정했고, 네. 그리고 EBITDA 대비 순 부채 비율이 2 이하인 거는 이 PER 15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이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돌려보니까 요런 주식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퀀트스러운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기회주의형인데요. 기회주의형은 한마디로 뭐 제약형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기회주의형의 차이는 평소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이 싸지면은 지금이 기회인가?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싸졌을 때 들어가는 건데 네. 평소에 이제 비싸서 못 사다가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네. 단점은 남들도 보통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비싸다. 대표적으로 M7 아니겠느냐. 서울 아파트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M7도 근데 M7이 항상 비쌌냐? 아니다. 10년을 보면은 이 매수 기회를 중간중간 열어줄 때가 몇 번 있었다. 맞아요. 지금도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M7만 위대하냐? 다른 위대한 기업은 없느냐에 있어서는 위대한 기업의 이제 삼박자가 맞으면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높은 매출 성장률이 있어야 되고 마진율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재투자는 많이 안 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게 하나씩 좀 빠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매출이 높으면은 마진이 별로고 마진율이 높으면 이게 대출자를 많이 해서 억지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주식에 투자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내가 기존에 밸류에이션 한 가치 적정 가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사줬다 사야 된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게임이 바뀌었는데 네.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 밸류가 바뀌었나라고 해서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기업들 재평가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M7에 대한 다문다라는 생각은 어떠냐? M7에 대해서 본인은 뭐 네. 일부는 살만한 가격대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M7이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 이제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여기 네. 적응하고 또 힘든 시기가 펼쳐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M7 아니냐? 현금이 엄청 빠방하고 굉장히 큰 공룡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가 보유한 빅테크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M5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 아직 뭐 추가 매수 안 했지만 그렇다고 네. 팔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자기 회사 좋다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어쨌든 역발상 투자를 이제 손이 나가는데 어떤 유형의 이제 네 가지에 들어가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기질이다. 이 기질을 타고나야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남들이 뭐라 하든 별 신경 안 쓰는 성격이고 추가적인 하락을 해도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 이런 기질이 없으면은 지금 섣불리 손 나갔다가 손해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 기질이 있는지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역발상 투자 못하면은 나는 뭐 이런 네. 타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기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나무다라는 우선 향후 필요한 현금을 확보해라. 당장 이제 뭐 병원비가 나가야 되는지 아마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현금 일단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뷰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뭐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 될지 부분적으로 될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의 그냥 허풍으로 끝날지 요거에 대한 이제 매크로뷰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매크로뷰가 어떤 전문적인 거시경제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로 판별하는 매크로뷰가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이건 게임 이론에 가깝다. 그런 경향 같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넌 어떻게 할래? 이런 거에 대해서 게임 이론처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제 거시경제 지식이 없어도 네.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약간 포커 게임 비슷하다라고 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이론이 가깝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철학을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 투자 철학이 있어야지 이런 변동성 있는 시기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투자 철학은 어떻게 세우냐? 다모다라는 투자 철학의 시작을 이렇게 해봐라. 나는 시장의 실수와 그 교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되물어 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다모다라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네. 자기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3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BYD, 메르카도 리브레. BYD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고 네.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 남미의 아마존. 팔란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셋 다 원하는 이 지정가 매수를 걸어놨대요. 왜 걸어놨냐? 네. 나는 내 담이 이 매수 순간이 오면은 이게 매수를 누를 사람이 아니다. 내 담을 생각해서 그냥 네. 이렇게 걸어놔야지 내가 살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지정가에 걸어놨고, 근데 이 셋 중에서 BYD가 걸렸다. 한 75불 정도에 걸었는데, 지금 한 60 몇 불 정도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번 걸렸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뭐 아직 10% 정도 좀 비싸다. 아니 그 정도면 솔직히 좀 살만한 것도 아닌가? 근데,도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네. 안전마저 확보를 위해서 잡았고, 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멀었다. 멀었다. 더 떨어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모다란의 얘기였고요. 네. 다모다란이 얘기를 하는 내내 강조한 게 있거든요. 네. 이 투자 판단은 맞았으나 결과는 틀릴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뭐 적정한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이 그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다모다란이 투자 철학을 내내 강조한 이유가 투자 철학이 있어야지 이 변동성을 버텨서 올바른 투자 판단이 수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발 이 투자 철학을 꼭 세워라. 강조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저희가 됩니다. 그 회색인간이랑 같이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소위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규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내가 사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리고 요 결론에서 있는 건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맞췄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추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은 맞췄을 때 많이 벌었냐 틀렸을 때 조금 잃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손익도가 있어야죠. 근데 맞췄다고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벌었고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전략가들이 막 그러거든요. 매크로 콜리지 어썸이라 그래요. 아 그럼 너 돈 많이 벌었겠네?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콜을 맞췄는데 돈을 못 번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뭘 잘 봤는데 돈을 못 번 사람이 있고 뭐를 좀 틀리긴 했는데 돈을 덜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동시에 맞췄을 때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췄다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맞췄는데 돈을 못 벌었다면 맞췄다는 말도 하지 마라. 이제 그거는 결과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다모다란 같은 경우에는 틀리기도 많이 틀렸다는 조롱을 많이 받거든요.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맞출 때 많이 벌어. 그리고 틀릴 때도 정말 조금 잃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라기보다는 가치평가의 구루로서 투자하기 아주 잘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수다. 다만이 또 가치평가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치평가는 적정 가치 그 숫자를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치평가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내 생각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뇌동매매 안 하게 막아주는 게 가치평가다. 가치평가에 대한 명언 진짜 많죠. 가치평가는 무엇이냐? 서울로 가는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그 소유 족작지 등등 오만 말들이 있는데 저도 다모다라 책을 보면서 제 가치평가 이론을 많이 디벨롭을 시켰는데 어쨌든 또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영상도 찍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맞나 봐. 그러면서 동시에 팔란티어 주가 좀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한참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팔란티어 주식이 3등이더라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더라고요. 저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사긴 했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떨어져야 산다잖아요. 네. 저도 근데 이게 얼마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팔란티아를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팔란티아 밸류를 해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더 떨어져야 사야 되겠다.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와서 공격을 할 거야. 너가 뭐 팔란티아에 대해서 뭘 알아? 뭐 부동산 전문가 아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 팔란티아가 만드는 제품 화면 본 적이 있어? 어차피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다 B2B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2B 기업 제품 서비스를 실제로 퀄리티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 좋으면 쓰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테슬라류 소위 소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소매인 경우에는 판단이 되게 쉬운데 B2B로 가게 되면 판단되기 어렵거든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인지 구조가 약간 생기면서 그 설득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조금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요 다모다란도 그런 방식의 뇌동매매를 막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 놨나 봐요. 다모다란 같은 경우는 항상 일찍 파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찍 파는데 근데 이분도 23년 1분기 때 그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본인이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요. 반만 팔아요 항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해서 비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난 놈인 게 근데 나도 뜰리니까 이러면서 반만 팔아. 그래서 뜰리더라도 뜰린 부분을 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 밸류에이션의 구루가 아닌가. 이게 참자세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거기서 다 팔지 마시고 거기서 반만 파는 것이 왜냐면 자기 틀릴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남겨놓고 그리고 내리게 되면 반은 다 팔아놨으니까 괜찮고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반이 또 다 먹으니까 괜찮고라는 컵에 물에 반이 있는데 차였다 비어있다 그 가치관에서 그런 방식을 갖고 계시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 다모다란이 숫자도 잘 다루지만 인간을 잘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번에도 되게 좋은 또 그루들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에릭의 거장연구소는 에릭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빈번하게 영상을 업로드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채널을 보셔서 저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것도 좋지만 에릭이 또 그냥 진지 빨고 하는 그 에릭의 거장연구소도 에릭 채널에 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